자, 지금 혹시 주머니나 가방에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죠?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스스로한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쓰던 모델이랑 대체 뭐가 다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그 질문.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아이폰 루머, 이런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애플이라는 거대 제국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앞에 지금 공급망 보고서, 시장 분석 리포트, 그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저웨이 포트폴리오 데이터까지 아주 잔뜩 쌓여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2026년에 출시될 아이폰 17을 둘러싼 소문, 이른바 에어 혹은 슬림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악하고요. 애플이 이 하드웨어 혁신의 한계 앞에서 던지고 있는 위험한 승부수가 대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부수가 여러분의 소비 습관과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투자의 규제는 대체 무엇을 보고 애플 주식을 그렇게 대거 처분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한번 풀어보죠. 2025년에 아이폰 16이 딱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평론가들은 막 혁신이 없다, 혹평을 쏟아냈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데이터를 직접 보니까 2025년 1분기 그리고 3분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바로 그 아이폰 16 기본 모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숫자만 딱 보면 위기라는 말이 좀 무색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일종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판매량 수치를 보고 역시 애플은 애플이구나 하면서 안도했단 말이죠. 그랬겠죠, 당연히. 하지만 워런 버핏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4년부터 25년 사이 포트폴리오 공시 자료를 전수조사해 보니 애플 주식 보유량을 기존 10억 주에서 약 2억 3천만 주까지 줄였어요. 10억 주에서 2억 3천만 주요? 네, 무려 70% 이상을 줄인 겁니다. 와, 70%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는 모두가 그 판매량에 막 환호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균열을 본 거죠. 그 균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실 저도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 휴대폰도 지금 딱 3년째인데 그러세요. 네, 주변에서 바꿀 때 되지 않았냐고 해도 아직 멀쩡한데 왜?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균열의 일부인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자료에 등장하는 김 대리의 사례가 지금 경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분은 2022년에 나온 아이폰 14 프로를 아직도 쓰고 있죠. 저랑 똑같네요.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 매장에 가봤대요. 근데 직원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처리 속도가 15% 빨라졌고요. AI가 이메일도 요약해줍니다. 근데 마음이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어차피 카톡이랑 유튜브만 보는데 지금도 충분하고 AI 요약은 다른 앱으로도 되는데 굳이 170만 원을 태울 필요가 있나? 결국 배터리만 갈아서 1년 더 쓰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애플이 마주한 첫 번째 공포, 업그레이드 주기의 장기화.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똑똑해지거나 혹은 애플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차가운 신호인 거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과거 평균 2년이었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이제는 3.5년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3.5년이요? 네. 두 번째 공포는 더 직관적입니다. 바로 중국 시장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박 사장이라는 분의 우려처럼 아이폰 매출의 20%를 차지하던 그 거대 시장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 화웨이의 부활, 그리고 애국 소비 열풍, 이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심각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중국의 젊은 세대는 10년째 비슷한 이 바 형태의 아이폰을 두고 아제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아제폰이요? 아이폰이요? 네.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던 아이폰이 이제는 화웨이의 3단 접이식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폼팩터에 밀려서 구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인용된 그 박 사장님의 독백이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버핏 영감님이 왜 팔았는지 알겠어. 이 배에 지금 구멍이 났는데 선장은 돈만 더 올리고 있잖아. 와, 비유가 정말. 알겠습니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큰 손 투자자는 떠나고 중국 시장은 등을 돌리고 정말 위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애플이 어떤 회사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위기에 대한 애플의 대응 방식이 오히려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공급망 보고서와 전문가 리포트는 2026년 애플의 전략에서 좀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무리수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가지 무리수요. 네. 첫 번째는 아이폰 17 슬림 이러는 신모델입니다. 기존에 판매가 좀 부진했던 플러스 모델, 이걸 없애고요. 대신에 6mm대의 아주 얇은 모델을 내놓겠다는 전략이죠. 잠깐만요. 근데 제품을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거, 그거야말로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내려온 애플의 DNA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항상 원하던 거기도 하고, 이걸 왜 무리수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을 희생해서 얇게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이라? 네. 물리적인 공간이 줄어드니까 이건 뭐 필연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발열 제어를 위한 부품을 넣기도 힘들어지죠. 그리고 다들 싫어하는 그 카툭티. 아, 카메라 툭 튀어나온 거요? 네. 그걸 줄이려면 결국 카메라 센서 크기를 줄여야 하니까 성능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애플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희생 없이 얇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성능과 배터리라는 핵심 가치를 희생하면서 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혁신이 동반되지 않은 그냥 얇기만 한 디자인 변화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한 전문가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운 겁니다. 애플이 기능, 즉 펑션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패션 경쟁으로 도망쳤다. 기능에서 패션으로 도망쳤다? 네. 성능으로는 더 이상 경쟁사를 압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보석처럼 예쁜 폰이라는 마케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이건 기술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백기투항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백기투항이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그럼 두 번째 무리수는 AI, 즉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계라고요.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요즘 AI가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이 되어가고 있는데 애플이 이걸 소홀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홀히 하진 않았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2025년에 AI 폰을 선언했지만 한국어 지원은 2026년에야 제대로 시작됐고요. 기능 자체도 경쟁사에 비해서 굳이 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아, 그랬었죠.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아이폰 16 구매자의 36%만이 AI 기능 때문에 샀다고 답했어요. 36%요? 네. 나머지는 그냥 약정이 끝나거나 폰이 고장나서 바꾼 거죠. AI는 구매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AI를 필수 기능으로 만드는 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이걸 꼭 애플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애플의 문제가 더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바로 폐쇄적인 생태계 때문이죠. 폐쇄성. 네, 경쟁사들은 방대한 개방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막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하지만 애플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물론 장점이지만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이 AI 전쟁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 결과 애플의 AI는 그냥 예의 바르지만 좀 제한적인 비서, 여기에 머물렀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강점이었던 폐쇄성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리수는 오만함이라고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태도의 문제 같은데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의 애플은 최고의 마진을 남긴다는 철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진. 네, 아이폰 17에서도 일반 모델에는 망원 카메라를 빼고요.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즉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안 넣어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15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그걸 아직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핵심 기능을 의도적으로 빼서 급을 나누는 행태는 소비자를 팬이 아니라 호경, 그러니까 좀 어수룩한 고객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무리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니까 디자인으로 눈을 돌리고 AI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결국엔 기존 팬덤에 기대서 마진이나 챙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애플 주식을 당장 팔아야 하는 걸까요? 파티는 이제 끝난 겁니까? 그건 가장 올바른 질문이지만
끝났다는 아마 잘못된 표현일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잠시 아이폰은 있고요. 애플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기 적힌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거의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재무제표라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아니요, 전혀요. 아주 간단한 숫자 2개만 보면 됩니다. 2025년 애플 실적을 보면 이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 매출 성장률은요, 0에서 2%대로 거의 멈춰섰습니다. 0에서 2%면 거의 정체 수준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서비스 부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클라우드나 애플 뮤직 같은 것들이요. 아, 구독 서비스들. 네, 이쪽 매출은 연 15%씩 폭풍 성장하면서 연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이에요. 140조 원이요? 와, 하드웨어랑은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이익률이에요. 이익률. 네, 하드웨어 제품을 팔아서 남는 마진율이 약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 부문의 마진율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75%요? 와, 2배가 넘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를 팔면 하드웨어는 360원이 남는데 서비스는 750원이 남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제 아이폰이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제가 매달 아이클라우드에 3,900원, 애플 뮤직에 8,900원을 내고 있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제가 새 폰을 사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내주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애플이 이제 당신이 새 아이폰을 사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구형 아이폰 14를 계속 쓰더라도 매달 구독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애플에게 최고의 월세 세입자인 셈입니다. 월세 세입자? 아이폰 17의 혁신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굳이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생태계 밖으로만 못 나가게 가둬두면 된다. 이게 팀쿡의 진짜 전략, 이른바 가두리 양식장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아이폰은 더 이상 혁신 제품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거대 백화점의 입장권이자 매달 월세를 걷기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된 것이네요. 정확합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판 진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애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주에서 안정적으로 현금만 짜내는 배당주 혹은 유틸리티 기업, 그러니까 뭐 통신사나 전력회사 같은 그런 기업으로 변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더 이상 10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주식이 되었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 뜻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당장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다음 스마트폰 구매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폰 15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 생각엔 아이폰 17은 과감히 건너뛰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너뛰어라. 네, 슬림이라는 그 디자인 마케팅에서 가서 배터리와 성능을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지금 쓰는 폰의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내후년에 나올지도 모를 폴더블 아이폰이나 아니면 진정한 AI 통합 모델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다만 아이폰 12 이하의 좀 구형 모델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네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아이폰 16 시리즈의 가격 할인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 체감이 확실할 테니까요. 굳이 신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전량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여전히 매력적이니까요.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애플은 채권과 비슷한 성격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률을 기대하긴 어렵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줄인 비중만큼의 자금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애플이 하드웨어 혁신을 멈춘 사이 그 빈틈을 파고드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칩셋 제조사 같은 곳들이요. 아, 칩셋 제조사. 또는 아이폰이 얇아지면서 수혜를 입을 초박형 배터리나 특수 인쇄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 같은 소재, 부품 기업들이죠. 혁신이 일어나는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애플의 위기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무리수를 거쳐서 결국 서비스라는 거대한 진짜 속내까지 들여다봤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생각 하나를 던져주시죠. 혁신 없는 1등 기업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아, 클랜 물속의 개구리 의미심장하네요. 네, 애플이 제공하는 그 달콤하고 안락한 생태계에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산과 소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석하고 또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